자, 수사의 단서와 개시. 수사의 개시죠. 그쵸? 어떤 내용이냐? 먼저 수사의 단서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져서 이제 뭐 혐의가 있다. 그 혐의는 우리가 적어 놓을 필요가 있겠죠? 어떤 혐의? 바로 주관적 혐의죠. 이미 적혀 있네요. 어, 자, 주관적 혐의가 있다고 그러니까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수사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사는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수사의 시점, 수사에 대한 그 수사의 시작점은 결국에는 어떤 혐의가 필요한데 그 혐의는 어떤 혐의예요? 바로 주관적 혐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관적 혐의를 갖고 수사를 함에 있어서 그 수사가 시작되는 하나의 어떤 수사의 단서, 어떤 단서가 필요하냐? 그 단서가 요구되게 되는데 그 단서는 결국에는 수사기관이 이 혐의를 어떻게 이것을 듣느냐, 혐의를 듣는 어떤 그 정도는 어디까지냐라는 것을 놓고 보게 된다면 첫째, 수사기관이 체험을 통해서 수사기관이 직접적인 체험, 수사기관의 어떤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서 혐의점을 확인하고 혐의점을 판단되는 그런 어떤 시점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두 번째는 타인의 체험의 청취, 수사기관이 타인의 체험을 청취한다. 체험을 청취해서 이러한 수사에 필요한 혐의점을 판단하는 그런 어떤 경우가 있게 되는 거예요. 첫째는 수사기관이 직접 체험하는 것. 둘째는 수사기관이 타인의 체험을 청취하는 것. 수사기관이 이렇게 되겠죠. 이건 수사기관이 타인의 체험을 청취하는 그런 경우에 가 있을 거고 수사기관이 직접 체험하는 이런 형태의 혐의의 어떤 판단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수사기관이 직접 체험하는 경우, 수사기관이 타인의 체험을 청취하는 경우를 이렇게 좀 구분할 수가 있는데, 먼저 수사기관에 대한 체험의 단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수사기관이 직접 체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단서, 바로 대표적인 것이 부신검문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변사자 검시, 현행범 체포, 다른 수사를 하다가 발견된 또 다른 범죄, 그리고 뭐 기사거리라든가 풍설, 세평 이런 것 등이 실제 수사기관이 직접 체험을 통해서 얻게 된 단서예요. 수사의 시점에 요구되는 단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사기관이 타인의 체험을 청취해서 단서를 얻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가 아주 대표적인 것이 고소고발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고소와 고발이고요. 그 다음에 뭐 112 신고 이런 것 등도 결국에는 대표적인 수사기관이 타인의 체험을 듣고 확인하는 어떤 그런 단서, 타인의 청취에 의한 단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타인의 체험에 의한 단서. 두 개의 이제 단서의 종류를 우리가 의미하게 된다. 그 단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게 되는 원인입니다.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원인, 이것을 단서라고 하는데 그 단서의 종류는 크게 두 개로 나눠진다. 수사기관이 직접 체험에 의한 단서, 그리고 타인 체험에 의한 청취한 단서, 이 두 개로 구분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각각 어떤 내용이 있는가? 그것은 이제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할 예정이고요. 그렇다면은 그런 단서, 직접 체험해야 한 단서, 아니면 청취해야 한 단서 이런 것 등이 있다면 수사는 시작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사가 시작되는 그 개시 시점은 언제라고 보느냐? 고소나 고발, 자수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는 바로 개시가 되는 것이고 그 이외에는 고소고발장이 접수가 되는 순간부터 바로 이것은 수사가 개시된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나 뭐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돼서 수사를 개시한다라는 개념에서는 결국에는 범죄 인지, 저 사람이 죄가 있는 것 같아, 혐의가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범죄 인지가 있을 때 수사가 개시된다는 것, 이렇게 좀 두 개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고소예요. 고소가 있다면 즉시 수사가 시작이 된다. 그러나 고소고발이 아닌 다른 경우에 있어서는 범죄를 인지해서, 수사기관이 범죄를 인지함을 통해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도 있다. 수사 개시 시점이 서로 좀 구분이 돼 있다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사의 시점은 결국에는 수사기관이 범죄를 인지했을 때, 범행 인지했을 때 그때 수사가 개시된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범죄가
그러나 범죄 인지를 기준으로 수사의 시점을 놓게 된다면 범죄 인지를 위해서 혐의가 있고 없고를 판단하는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소위 말하는 내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범죄 인지 전에가 바로 내사가 되는 것이고 내사를 통해서 혐의가 인정되었어야 범죄를 인지하게 된 것이고 수사는 개시된다. 이런 식의 어떤 문장 구조를 통해서 정리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수사의 시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수사의 단서, 특히 수사기관이 직접 체험을 통한 단서를 공부하게 되는데 그 단서 중에 하나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불심검문입니다. 불심검문. 자, 불심검문은 뭐 혹시 절에 다니십니까? 이런 거 아니죠? 불심. 그렇죠? 그러면 기독교면 기심입니까? 그럼 기심검문? 아니죠. 그렇죠? 불심검문은 뭐냐라고 하는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심검문이란 경찰관이 직무에 관하여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할 때 이를 그 수상한 자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통상 경찰관의 직무질문이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표현합니다. 불심검문이란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 자를 정지시켜서 질문하는 것. 그 질문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불심검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불심검문은 통상 경찰관의 직무질문이다라고 해가지고 경찰관이만 할 수 있는 고유한 권한이다. 업무 권한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교수님이 경찰관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눠진다고 했죠. 하나는 보안경찰, 보안경찰, 그 다음에 사법경찰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보안경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일반적인 경찰관들입니다. 그 보안경찰에는 일반적으로 뭐 교통경찰도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구대, 뭐 이런 데 있는 이게 보안경찰, 기본적인 경찰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일반 경찰행정 작용에서 경찰행정 작용으로 기준을 두고 봤을 때 보안경찰과 사법경찰로 이렇게 좀 구별을 할 수 있다. 그 보안경찰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교통경찰, 이 한 부류가 될 수가 있겠고요. 보안경찰, 사법경찰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불심검문의 경우에는 이런 보안경찰 작용으로서의 어떤 직무질문으로 봅니다. 물론 사법경찰도 불심검문을 할 수 있지만 사법경찰은 수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 수사에 있어서 사법경찰, 이 사람들이 여러분이 그렇게 많이 봤던 형사팀의 형사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통상적인 제복경찰들은 다 누구다? 보안경찰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은 이제 경찰학에서 의미하는 경찰의 개념에서 얘기하게 되는데 우리는 뭐 경찰이 없기 때문에 뭐 우리 학교도 경찰학과 같은 거 하나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경찰학과를 만들어서 뭐 다른 학교에 다 있다고 우리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보다 이 경찰학과를 이렇게 저희들 우리 국가리더 안에 하나만 두지 말고 국가리더 융합이라고 해서 경찰 전공도 둬가지고 이 경찰 전공 경찰 관련한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외국어를 접목시키면은 실제로 우리 경찰청에서 외사과 그러니까는 뭐 특수 외국어를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특채를 합니다. 그러니까 외사 담당으로 특채를 해서 해외 주재 공간, 해외 사건들 그리고 국가정보원에서 2023년부터 국가정보원이 갖고 있던 이런 그 정보 수사 이런 것들이 경찰로 넘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할 때 뭐 사이버 범죄 그리고 사이버 테러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산업기술 유출 이런 쪽에 물론 산업기술 유출은 아직까지 국가정보원이 이제 계속해서 하겠지만 이제 어떤 정보수사 관련해서는 우리 경찰이 또 맡을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해외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집하고 그런 어떤 능력이 있는 자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최고의 적소의 학교입니다. 왜? 서울 캠퍼스는 복잡해요. 거기 갈 필요가 없어요. 글로벌 캠퍼스에 이런 경찰학 전공을 국가리더에 둬가지고요. 그래서 뭐
로스쿨 갈 사람은 프레 로스쿨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경찰 관련한 또 공부를 하실 분들은 또 거기서 경찰학을 전공을 하시면은 뭐 일반 순경직도 특채로 8월 달에 순경직 특채 뽑거든요. 그 경행 특채라고 해서 경행 특채 대상, 경행과에서 경찰 관련 이 과목 몇 학점이더라? 이상을 이수를 하면 경행 특채로 행정법하고 뭐 법 몇 개 시험 봐서 특채로 선발하는 그런 과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런 거 많이 쓰면 되지 않을까? 그 외사도 가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경찰대학도 편입시키고 2학년 때 열심히 공부시켜갖고 경찰대학도 편입시키고 그다음에 그 경관부도 시험 공부 준비해가 경관부도 보내고 로스쿨도 보내고 순경직도 보내고 그러니까 순경직도 그냥 일반 순경이 아니라 이제 외사. 우리는 외국어를 잘하니까 그 외국어 담당하는 그런 그 대외수사 관련한 그 전문 분야를 해서 애들 그쪽으로 특채시키고 1년에 한 10명 정도 뽑거든요. 10명 그냥 우리가 다 들어가면 돼. 우리 학교에서. 다른 데 못 들어와. 왜?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 전공 학생이 경찰이랑 같이 접목해가지고 융합전공을 했다. 그리고 외국어 잘하지. 또 이제 거기서 이제 전산 같은 거 이제 수업 시간에 있거든요. 그래서 뭐 OA죠. 그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전산 관련한 것도 좀 자격증 좀 몇 개 따고 그래가지고 딱 세팅을 하면 뭐 바로 특채됩니다. 뭐 거의 외국어 대학이 그 외사과를 꽉 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외사과에서 탁탁탁 진급해가지고 뭐 사실 뭐 총경까지 딱 가주면은 딱 세팅이 되는 거죠. 우리 학과에 또 우리 학교에 또 하나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또 프라이드가 만들어지는데 잘 모르겠어요. 필요한데 그렇지 않나? 뭐 제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좀 통찰할 필요가 있어요. 모든 것들 좀 통찰해서 남들이 하는 거라고 안 하지 말고 이런 것들 좀 딱 둬가지고 학생들이 좀 나갈 수 있는 길을 많이 만들어서 공직이 무조건 인생의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된다면 한번 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네요. 뭐 제가 뭐 총장도 아니고 제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넋두리를 하는데 정말 좋은 기회가 너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쓰지 못한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경찰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AI 로봇이 아무리 나온다 하더라도 경찰은 없어질 수가 없어요. 더 많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직종들이 만들어지고 역이죠. 만들어지면서 우리 외국어대학 학생들이 삐집고 들어가서 거기서 1인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도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사과를 따로 뽑습니다. 올해는 경찰 외사를 몇 명 뽑는지 모르겠네. 경찰 외사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이렇게 툭툭 만지다가 녹화기를 끄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경찰청 외사가 모집. 제주경찰청은 아예 외사가 없었네요. 그래서 만들어졌네. 그래가지고 2016년도에 외사과가 제주는 사실 외국인들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외사가 없어가지고 아주 애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경찰청 외사과에 대한 개념. 그래서 2022년 채용 공고가 나왔네요. 러시아 전공이 있네요. 2022년도에. 오. 이런 거 보여드려야지. 그치? 같이 봐야 돼요. 여러분들. 뭐, 교수님이랑 수업하면서 많은 걸 좀 알아야 뭘 하지. 그렇지 않니? 그래서 교수님 보여줄게요. 뭐 수업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이런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두면 좋지 않을까요? 네, 보시면은 경찰공무원 채용 계획 시험인데 순경공채는 일단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기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100일단은 청와대 근무자예요. 그러니까 청와대는 이제 5월 10일부터는 청와대 없고 이제 대통령 집무실 경호단이겠죠. 대통령 집무경호실 100일단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뭐 공수부 되는 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VIP 경호를 주로 담당하는 100일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 특채로서 경력 채용에서 우리는 뭐 항공조종
불가능하니까. 경특도 있고 외국어 여기 있잖아. 얘들아. 이게 외사거든요. 보세요. 그다음에 안보수사. 이 두 개가 우리 거예요. 얘들아. 이게 두 개가 우리 거야. 24명이에요. 22명이네. 이야, 이거 이미 공고 나서 이미 시험을 지금 다 받긴 했지만 보세요. 외국어로서 중국어 4명, 베트남 2명, 영어 1명, 러시아 2명, 일본어, 그다음에 마이너과 아랍어, 영어 각 1명. 이거 다 우리 거야, 얘들아. 우리 학교의 학생들 갑니까? 그다음에 안보수사. 이건 지금 우리 세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국정원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세팅하고 있거든. 러시아어, 아랍어. 얘들아, 아랍어 전공, 아랍어 통번역. 이거 여러분들 자리야, 이거. 여러분들 선배들 갔나요? 저는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이거 다 우리 자리야, 얘들아. 이거 교수님 말 순경은 아니야. 이 순경은 지구대 근무자가 아니라 본청 근무자예요. 그래서 본청 근무라는 서대문에 있는 경찰청 가보셨어요? 서대문에 가시면은 그 경기대학교 앞에 경기초등학교 경기대학교 앞에 서대문 사거리 거기에 경찰청이 있거든요. 그 경찰청 근무자예요. 본청 근무자입니다. 그래서 안보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거는 국수본, 국가수사본부 근무자예요. 그래서 국가수사본부는 일반적으로 거기에 본청에 옆에 있고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지청 근무, 그래서 뭐 지방경찰청, 서울 남부지방경찰청, 서울 북부지방,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뭐 경기 북부지방경찰청 이렇게 지청도 근무할 수도 있어요. 외국어는 외사는 이렇게 계속 뽑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거야, 얘들아. 이거 우리가 해가지고요. 외국 학생들 우리 학교 학생들 12명, 22명 그냥 그 우리 학교들 보내면 돼. 이거 경찰 공부 시켜가지고 이거 대부분 어떤 친구들이 오냐면 여기 살았던 친구들이 오더라고. 교수님이 이제 그 본청 경찰청 그 교육과 심의위원으로 있어가지고요. 그 선발심의위원회 들어가서 회의해 보면은요. 대부분 현재에서 그 살았던 친구들하고 그리고 또 특이한 케이스는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그 외국에서 경찰을 했던 친구야. 외국에서. 그러니까 외국에서 경찰을 하고 뭐 그 나라는 어떤 뭐 법률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외국인은 아닌 것 같아. 그 사람이 거기서 태어나고 국적자일 거예요. 그쪽 나라 국적자인데 경찰을 한 거야. 경찰을 하다가 이제 군대를 그 친구 여경이었구나. 그래서 여경이었는데 캐나다 경찰을 하다가 주 경찰을 하다가 경찰직 그만두고 한국에 와서 걔가 이제 그 친구가 뭐였냐면 캐나다 경찰을 지원하고 캐나다 경찰에서 할 때 캐나다 그 격투기 유도 선수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특채가 된 거야. 캐나다 주경찰에. 그래가지고 경찰 생활을 하다가 이제 경찰 그만두고 우리나라 그 경찰도 이런 그 무예 특례도 있거든요. 무예 특례도. 그래서 무예에 대한 경채도 있는데 글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 보면서 영어 잘 되죠. 무예됐고 현지 경찰관에서 경찰 경력 있지. 그래가지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친구가 몸에 문신이 너무 많았어. 여학생 그 여자 여경 지원자였는데 문신이 많아가지고 이제 총경이에요. 과장이 총경인데 총경이랑 이제 다 와갖고 한 대여섯 명이 본청에서 회의를 하는데 이거 어떡할 거냐. 그래가지고 여경 입회하에 신체 검사를 다시 했어요. 경찰병원에서. 그래가지고 경찰병원에서 그 문신에 있는 문신을 다 사진 찍어가지고 검토 의견을 이제 받았어요. 그런데 다행히 그분은 그 문신이 이제 자기가 이제 격투기 같은 거 선수할 때 여기다 이제 격투기 문양 같은 거 이렇게 뭐 한번 싸우자! 그렇죠. 투쟁! 이런 거 말고 이렇게 막 그림 같은 게 여기 어깨 위랑 등이랑 이런 데 몇 군데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경찰관이 그것도 뭐 우통 벗고 다니는 경우는 없잖아. 그렇죠? 경관이 우통 벗고 다니는 경우도 없고 뭐 민소 매트리 있는 경우도 없으니 제복을 입으니까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문신이라는 것이 지금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조금 이렇게 특히 공무원이나 경찰 공무원이 문신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사실 경찰 공무원에 대한 어떤 그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라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다 만장일치로 오케이 했습니다. 안 보이니까 그리고 위화감 조성할 정도는 아니고 자기가 그걸 지우겠다고 했기 때문에 통과시켜서 지금 이제 배치 받았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배치 받았을 것 같은데 아주 괜찮은 그런 직군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또 나오네요. 여기에 이거는 이제 상반기에는 이런 그
외국어 전공한 전공 외사 특채가 있고요. 바이올린 첼로도 뽑습니다. 교향악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뽑고 그리고 하반기에요. 지금 이 경찰 공무원 맞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안보사 이것도 지금 국정원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뽑고 있고 그리고 학대 예방 경장으로서 학대 예방 같은 경우에는 이건 소년 관련해서 전문가를 뽑고 있고요. 무도 있죠? 여기에요. 무도 경찰청 경찰청장 무도 사격 이 상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뽑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제가 가르쳤거든요. 저기 어디에요? 충주 중앙경찰학교에서 제가 이 친구들을 가르쳤는데 이 친구들이 너무 순수해. 수업이 아닌 얘기를 왜 계속 교수님이 하는지 모르겠네요. 엄청 순수해가지고 딱 가면은 막 나를 막 이렇게 들어가지고 2층, 3층에 수업하면은 이게 집어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인데 너무 순수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친구들을 상대로 형사법 강의하고 형법 강의하면은 자요. 교수님 너무 졸립습니다. 그래요. 얘들아, 야, 너네들 경찰관인데 자면 되겠냐? 그래도 야, 좀 우리 공부하자.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공부를 하다 또 자요. 야, 일어나자. 어디, 야, 운동장 가서 뛰면서 해볼까? 그러니까, 좋대. 막 이런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교수님만 신났지, 그치? 그래서 이런 거. 법학전공도 사실 30명을 지금 뽑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경력 채용 같은 경우에 경행 130명 뽑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경행. 그래서 우리도 경행을 두면은 130명 중에 들어가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위에 외사, 이쪽도 우리 겁니다. 다 우리 먹을 거예요. 우리 먹을 게 다 있는데, 왜 이걸 못 먹냐는 거지. 이것을. 우리 학생들이 할 게 너무 많은데. 아무튼 간에 교수님이 또 이런 거 알려드리면 그냥 뭐 관심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시는 것이고 그러면 빨리빨리 여러분들이 또 제낄 수 있죠. 수업 여기서부터. 자 그래서 끊어주지. 필요 없는 거 빨리빨리 빼라고. 자 불신검문이라는 것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뭐였어요? 경찰관의 직무 질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거동이 수상한 자죠. 그래서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거동부심자, 그냥 이제 거수자라고 말해요. 거수자라고 말하는데 거동부심자를 정지시켜 신문할 수 있다. 대상을 어떠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어떠한 죄를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이미 행해진 범죄나 범해지려고 하는 범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 이 경우에 하나요. 경찰관은 직무질문을 할 수 있다.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정지시킵니다. 그렇죠? 정지를 시키는데 잠깐만요. 정지하세요. 그러면은 정지하죠. 그런데 정지하란 말이야. 하면서 갑자기 손을 딱 잡고 어깨를 잡고 못 움직이게 한다. 이것은 안 돼요. 강제적인 수단에 의한 정지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저 어디 강남경찰서 어디에 누구인데 지금 여기에 어떤 사건이 벌어져서 지금 관련해가지고 지금 지금 부신검문 하고 있다. 부신검문에 응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관은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 왜 이거 부신검문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밝히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질문은 임의적인 수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답변을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사가 아니에요. 수사를 하기 위한 단서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물어보고 그 물어보는 데 대해서 답변 안 하면 안 하는 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답변을 강요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지요. 최신 판례, 관련 판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입니다. 여기 오타가 났네요. 제13조요. 제13조 사항은 경찰관이 부신검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5조는 위 법에서 규정한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경찰관의 공무원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부신검문을 하게 된 경우에 부신검문의 당시의 현장 상황과 검문을 하는 경찰관들의 복장, 피고인의 공무원증 제시나 신분 확인을 요구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 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부신검문에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그 사실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경찰관은 우리나라의 제복공무원이죠. 제복공무원은 대표적인 것이 군인이고 경찰, 교정, 그렇죠? 그다음에 세무 이런 통상적인 이 제복 공무원을 우리 의미하게 되는데 제복을 입고 있다면 경찰관이라는 신분을 알고 있을 테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한 검문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물론 사실관계에 따라 서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 판례 입장은 부신 검문에 대한 이런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 특정한 상태 하에서는 이런 위법 상태는 아니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경찰관이 직무질문을 하려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하는데 질문에 뭐 하지 않을 수 있다? 답변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지요. 단 정지시킬 때는 뭐가 불가능해요? 실력 행사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력 행사 자체는 허용되지 않는다. 정지에 응하지 아니할 때는요. 실제로 실력 행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긴급한 상태. 지금 얘가 범죄 피의자가 맞는 것 같아. 근데 얘가 도주하려고 해. 도주하려고 막 온몸에 피가 있고 막 혈흔 있고 칼을 들고 있어요. 자, 이랬을 때 경찰관이 저 강남 경찰서 누굽니다 이러고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그런 경우에 하나요. 긴급을 요하거나 그 상황을 봤을 때 얘를 즉시 어떻게 하지 않은 이상은 얘가 도주할 수도 있다.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어진다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상당성을 이게 되게 어려운 건데요. 상당성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 강제적인 수단이 가능하다고 보는 게 우리 판례의 다수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강제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예민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경우에는 목각의 손목 정도 잡는 정도는 되지 않을까? 팔을 꺾고 발을 묶어가지고 못 움직이게 하는 게 맞는가? 이것은 사실 그 상황을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어떻게 봐야 돼요? 구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통상적인 일반적인 형태의 긴급을 요한다던가 어떤 환경 지금 상태하에서 부신검문 상태하에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이런 강제적인 수단이 동반되지 않으면 부신검문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졌을 때 실제로 어느 정도 선에서의 어떤 강제력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게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안 해요. 그래서 예컨대 뭐 이런 건 가능하죠. 못 가요. 길 막아. 못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이 정도. 그치? 못 가요. 이 정도.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따라가는 거. 그리고 몸에 이렇게 가지 마세요. 이렇게 손 잡는 거. 이 정도 되겠죠. 근데 손을 딱 잡는데 갑자기 수갑을 딱 수갑을 착 쳐. 자,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정지를 시키면서 실력 행사는 어느 상당한 경우에 하나여서는 강제력을 수반할 수 있지만 그거 자체는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거의 불가능하고 통상적으로 이제 그런 실력 행사라고 하는 것은 못 가게 막는다던가 이렇게 손목을 잡는다던가 이 정도 손목을 잡는데 막 있는 힘껏 잡는데 또 이것도 아니야. 그래서 손목을 잡는 거가 되게 애매하죠. 그렇죠? 그래서 판례는 쉬울지 몰라도 실제로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직무 질문할 때 그 강제력은 정말 그 정도를 어디까지 할 거냐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지를 시켜 물어보죠. 정지시켰는데 막 한 이틀간 정지시켜. 이런 건 안 되겠죠. 이틀은 이건 완전히 체포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필요한 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는데 질문을 위해서 이제 아까 교수님 얘기했던 것처럼 질문합니다. 그래서 나 물어보고 내가 누군지 물어보고 뭐 간단하게 이름 뭡니까? 그래서 신분증 확인하고 그렇죠? 어디 가는 길이에요? 뭐 나이는 얼마나 이런 정도를 물어보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직무질문 그 시행령 안에는 근데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뭐가 필요하냐? 교통에 방해가 되거나 이 사람에게 이 질문했을 때 이 사람에게 피해 어떤 뭐랄까요? 어떤 그 부당하게 보여질 수도 있거나 이 사람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어졌을 때는 경찰관이 잠깐 우리 관서 가서 좀 얘기 좀 합시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동행 요구예요. 동행 요구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부신검문에서 이 동행 요구가 매우 중요합니다. 동행 요구. 동행 요구는 뭐라고 그랬어요? 잠깐 갑시다. 우리 관서에 가서 물어볼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동행 요구는 어느 시점에서 있는 겁니까? 수사가 개시되기 이전 단계에서의 단서로서의 부신검문에서 이루어지는 동행 요구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수사는 시작되지 않은 거죠. 수사가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행 요구. 결국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의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그 동행을 그러니까는 피검문자의 경우에 피검문자는 그것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절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동행 여부와 비스무리한 내용은 수사 이후에 나타나 이게 바로 임의동행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임의동행 갑시다. 근데 동행 여부와 임의동행은 그 위치가 서로 다르죠. 그렇죠? 포지션이 서로 달라요. 동행 요구는 부신검은 특히 수사 이전 단계에서 단서로서의 관계에서 동행 요구고요. 이 임의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 이후에 피의자를 상대로 한 임의동행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포지션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을 분리해서 쓰라는 것이 다수의 입장입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동행 요구와 임의동행은 서로 다른 의미다. 물론 내용은 같아요. 내용은 같지만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대상도 다르고 이것은 피의자가 아니죠. 이건 피의자고 이렇게 서로 좀 나눠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경찰 간수의 동행에 응했어요. 응했다면 동행을 한 시간으로부터 6시간 동안 경찰 간수에 머무를 수가 있다는 거죠. 체포영장은 48시간이었지만은 이 부신검문은 6시간 동안 관소에 머무를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질문함에 있어서 또한 동행을 요구함에 있어서 경찰관 소속 밝히고 당신 가는 이유, 목적 이유 다 얘기해주고 동행 장소까지 얘기합니다. 강남경찰서로 가십니다. 그러면서 그 동행 사실에 대해서 가족들이나 주변인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변호사가 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할 수 있습니다. 고지해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동행 요구를 해서 응했다면 그 동행한 장소, 동행할 곳 이런 것 등을 반드시 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 이런 절차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행 요구했는데 그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아요. 깜깜이죠. 그래서 이 깜깜이가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깜깜이의 문제는 결국 어디로 이것이 와전되느냐? 바로 인권의 침해 그리고 불법한 수사 이런 것 등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동행 요구가 이루어졌고 동행에 응했어요. 그러면 응한 사람에 대한 관계인에게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반드시 통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동행을 요구받은 동행 요구자는 또한 동행에 응한 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권리도 함께 고지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동행을 요구했을 때 6시간 초과해서 경찰 간소에 머무를 수가 없고요. 6시간이 넘어가면 바로 즉시 석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부여해야 돼요. 당신이 왔으니까 전화하세요. 지금 여기 와 있다는 사실을 뭐 혹시라도 가족들이 알아야 되니까 가족들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그렇게 전달을 해야 되겠죠. 특히 이제 동행에 대한 임의성은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필요성은 바로 뭐예요? 필요성에 대한 얘기는 경찰관이 그 장소에 질문한 것이 당연히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 이게 바로 그 동행 요구의 필요성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동행 요구의 필요성 됐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임의동행이라고 하는 개념으로서의 그 동행 요구 그런데 서로 의미는 서로 어떻다? 서로 다르다. 위치가 다르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헷갈리게 할 수가 있는데 내용은 똑같아요. 그러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대상도 다르고 그래서 이걸 분리해서 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지품 검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그 부신검문 중에 경찰관은 소지품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지품 검사 당해보셨나요? 학교 다닐 때는 혹시라도 여러분들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뭐 수련회 뭐 이런데 뭐 졸업여행은 안 갔고 수련회 같은데 갔을 때 선생님들이 학생들 소지품 검사잖아요. 혹시라도 불온한 물품을 소지했는가? 불온한 물품이 뭐예요? 뭐 술, 그다음에 뭐 화투 이런 거죠. 특히 이제 술, 담배 이런 것들 이제 하려고 여러분들 교수님 손이 왜 이렇게 쭈글쭈글해졌냐? 어저께까지만 해도 눈이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오늘 또 눈이 또 괜찮은데 또 손이 쭈글쭈글하고 이렇네요. 그래서 아무튼간에 그래서 이제 불시적으로 이제 다 뒤로 가 해가지고 가방 하면은 가방에서 막 양주도 나오고 뭐 안주도 나오고 그쵸? 다 나와. 그러면 그거 싹 또 모아요. 그래가지고 누가 갖고 왔는지 좋은 곳에 왔으니까 얘기 안 한다. 건전하게 보내도록 그리고 직원들끼리는 갖고 가갖고 그거 다 마셔. 그거 돌려줘야지. 그렇지 않나? 그게 돌려주는 게 맞지 않나요? 갖고 왔다면 돌려주고 야 너네 집에 가서 먹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걸 먹었어요. 그거는 절도입니다. 절도. 죄를 묻게 되면 어떤 교육을 빙자한 절도예요. 그래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이 됩니다. 그 먹은 사람은. 담배를 가져가고 선생들이 피워. 절도입니다. 절도. 그 빼앗은 게 아니라 가져간 거예요. 의사에 반하여 가져간 거예요. 근데 강취한 게 아니라 가져간 거죠. 그래서 몰래 가져간 것으로 판단되어지면 절도죄가 성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은 애들이 그 선생들이 자기가 죄를 짓는 건 몰라요. 단순히 애들 선도하게 한 목적으로 그러면 그런 불온한 것들을 찾아낸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일이었긴 했겠지만 형법적으로 보면 그건 범죄예요. 그러면 그걸 갖고 왔다면 일단은 압수해놨다가 집으로 송부해 주든지 돌려줘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걸 자기네들이 마셔버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뭐 고등학교 때도 학생회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게 범죄인 줄은 몰랐죠. 선생들이 우리가 갖고 왔던 그런 양주 이런 걸 다 먹고 또 술 취한 놈들은 이래요. 그건 놈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술 취한 놈들은 또 야, 니네들 또 가방에 또 숨겨놓은 거 없냐? 빨리 갖고 와라! 뭐 이런 얘기 하는 놈도 있었어요. 얼마나 제가 싫어했는지 그 사람은 제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수학 선생님이었는데 술 취해가지고 와서 술 더 갖고 오라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같았으면 잘렸어요. 어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벌써 오래전 얘기이기 때문에 교수님이 고등학교 시절은 해방 후 대한제 해방 후인가? 해방 후 아닌가? 일제강점기가 끝난 일제강점기 대한제국이 아닙니다. 뭐 해방기도 아니고요. 아주 근대에 있었던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불법적인 형태가 교내에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런 것 등이 실제로 우리는 법적으로 다뤄볼 수 있는 것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면 재밌습니다. 뭐 지금은 더 이상 뭐 볼 수 없는 분들이에요. 다 돌아가셔가지고 볼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랬던 기억도 납니다. 그래서 경찰관이 이런 그 부신 검문을 하면서 소지품 검사도 한다. 그러니까 부신 검문하는 과정에서 흉기 기타 물건 소지 여부를 밝히기 위하여 거수자, 고동부심자에게 어떤 착의, 옷이나 휴대폰을 조사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기 때문에 강제 처분에서의 수색과는 조금 다르다. 수색은 찾아보는 겁니다. 수색은 범행 현장에서 직접 가가지고 범행 현장에서 뭔가를 찾아보는 거고요. 이것은 아직 수사가 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서로서의 어떤 소지품 검사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소지품 검사에 대한 법적 근거는 경직법상 나와 있고요. 일단은 다른 거 뭐 어려운 거 없죠? 외표 검사 겉으로 확인해보고 무엇이 들었는지 만져보고 갑자기 뚜껑 확 열어보면 안 돼요. 이건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혹시라도 흉기가 들었다, 흉기가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그 흉기는 불법한 소지품 검사였기 때문에 그 흉기는 당해 사건의 주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법수입증거 배제 법칙에 따라서요. 그래서 한번 외표를 검사하고 열어달라고 하고 들여다보고 꺼내달라. 이게 순위인데 그 순서가 갖고 있는 교환에 3번에 나와 있습니다. 외부 관찰 보고요. 내용물 질문합니다. 뭐 들었습니까?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열어주세요. 내용물 게시해 주세요. 그리고 소지품 검사하는 이런 순서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순서가 일치돼야 된다. 그래서 외부 관찰, 소지품에 대한 직무 질문, 외부에 손을 만지는 외피 검사, 외표 검사예요. 그 다음에 소지품 내용에 대한 개봉 요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게시된 소품에 대한 검사. 이 5개 단계. 맞죠? 하나, 둘, 셋, 넷. 하나가 빠졌네? 하나, 둘, 셋, 넷, 5개 맞죠? 그래서 이 5개의 순서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흉기 조사뿐만 아니라 일반 소지품 검사도 가능하느냐에 대한 허용 여부에 대한 학설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오타가 좀씩 있네요. 그래서 긍정설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긍정설 타당하다, 일정한 어떤 경기법상의 근거를 삼아서 일반 소지품도 검사가 가능하다. 단 이런 그 순서에 맞게, 그렇죠? 법률에 근거한 순서에 맞도록 소지품 검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뭐 또 이런 관련해서 경찰관의 직무 중에 하나는 바로 자동차 검문이 있죠. 그래서 교통 검문으로서 뭐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 등을 검문하는 음주 단속 이런 것들이 이제 교통 검문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범죄 예방 검거를 위한 경계 검문, 그다음에 범인 수배령이 떨어졌을 때 그 수배자를 검거하기 위한 수배 검문 이런 것 등도 실제로 존재한다. 그래서 이런 것 등이 실제 경찰관이 하는 일종의 부신 검문 중에 한 내용이다.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수사의 단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소장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고소장의 내용을 한번 보시고 다음 시간에 고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고소장을 직접 작성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작성해보지 않으면요, 남에게 맡기면 기본적으로 3, 40만 원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번 고소할 일은 없겠지만 고소장을 직접 작성해봄으로써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그 교양 수업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뭐 얻어나가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고소장 한번 열어보시고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사전에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